예, 아유, 너무나 큰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과학의 발전을 오늘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3시간 만에 왔습니다. 예, KTX를 타고, 부산에서 내릴까 하다가 부산에서 내리면 늦을 것 같아서 경주에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예, 한 1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3시간 안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저는 이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근데 내후년도는 아직 입시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은 그냥 큰 틀만 나왔고 아직 대학들도 좀 혼란한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과 함께 2학년 학생들을 또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데 요즘엔 뭐 1학년, 2학년 할 게 없죠. 입시라고 하는 것이 좀 일찍 준비하고 잘 준비가 되면은 그만큼 유리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 2학년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대학 입시의 환경의 변화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00년생들이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죠. 63만 4천 명인데 지금 2학년 학생들이 그 출생자 수를 보니까 지금 인구가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만 하더라도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거의 뭐 10만 이상 적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제 그 환경들 또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감소된,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도 지금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해서 한 반에 16명 이렇게 수업받는 학교들이 제법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결국 이제 우리가 학교의 학생 수가 줄고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것. 먼저 학급당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것은 결국 내신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 이거는 뭐 지금 많이 우리 학생들이 느끼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실제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2개 고등학교에서 선배들과 후배, 그러니까 지금의 그 3학년 학생들과 지금의 2학년 학생들이 숫자적으로 비교했을 때 내신 성적의 그 등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334명의 학생들이 있었던 지금의 고3 학생들, 예, 지금의 고3 학생들은 1등급이 10명이었다면 지금 2학년 학생들은 1등급이 8명으로 2명이 줄었죠. 그럼 1등 한 학교에 한 과목당 1등급이 2명씩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비율적으로 갈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 3등급은 이제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줄어들고요. 지금 규모가 더 큰 학교들은 더욱더 많이 1, 2등급, 1, 2, 3등급 학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전국적으로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1등급 대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수능에서도 보면은 수능에서도 지금 이렇게 3학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주는데요. 2학년은 지금 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서요. 예를 들어서 수능 국어에서 1등급이 얼마나 줄 것이냐. 결국 1등급은 4%까지만 1등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 그대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전년도 학생들에 비해서 올해 학생들이 올 고3 학생들이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 지금 현재 고3 학생과 고1, 고2 학생이 나중에 수능해 봤을 때 국어 1등급에 줄어드는 비율이 4,000명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등수가 4,000등이 더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4,000등을 더 올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수능도 잘 보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다. 특히 수능에서 등급 컷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내신 성적은 좋은 학생들이 이제 드물고 그리고 수능 성적 역시 좋은 등급을 받는 학생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많은 학생들에게 불행한 걸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그 현재 3학년 학생들 2022죠. 그리고 이제 2학년 학생들의 모집 인원은 나왔거든요. 1학년은 아직 안 나왔지만 모집 인원이 지금 1, 3학년 학생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많은 그 논술에서 줄어든 것이 지금 정시로 가고 있는 것을 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내신 성적 받기는 어렵고, 그리고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결국 수능을 잘 받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학생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런 와중에 수능으로 뽑는 학생 수는 늘어나고 하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지금 현재 2학년의 구조입니다. 뭐 1학년의 구조는 뭐 말도 못하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서울권 대학들을 좀 보시면은, 서울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 중심인데 정시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결국 정시 이 두 개의 전형이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가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이나 지방 쪽은 이 교과 전형인데 내신 성적으로 절대적으로 뽑는 이 교과 전형에서 수도권 쪽에 수도권이나 지방 소재 대학에서 그 숫자가 대부분 많이 뽑기 때문에 아마 이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대학의 합격선, 그동안의 선배들이 들어갔던 내신 성적의 커트라인보다는 많이 낮아질 것으로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특히 정시 늘어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우리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3학년 올라갈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또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올라갈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고민과 또 선택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교육과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지정이 많고 개인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요. 하지만 2학년하고 1학년 학생들은 개인 선택을 좀 많이 이제 늘린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이제 그 입시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이제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고3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그 학생이 기계공학과니까 아무래도 물리 과목을 많이 듣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리 1, 물리 2라는 과목이 있는데, 물리 2라는 과목을 듣고 싶은데 듣고 기계공학과에 지원하고 싶은데 이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에는 물리 2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많은 고등학교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대학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물리 2를 듣고 싶었지만 네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그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네가 못 들었구나 하고서 학생을 이해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생이 선택하게 만들었잖아요. 학생이 선택하는 형태로 개인 선택으로 학생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어디까지 지금 나가고 있냐면은,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느냐? 교육 당국에서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이거예요. 숫자가 적더라도 가급적이면 개설을 해주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우리 학교는 물리 2가 없는데 옆 학교에는 물리 2 강의가 있다. 그러면 시간을 맞춰서 그 학생을 그 물리 2 강의하는 시간에 그 학교를 보내라는 거예요. 또 그 전체 지역 안에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물리 2 과목을 아무도 개설을 못했다. 그러면 학교마다 물리 2를 듣고 싶은 애들이 또 조금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을 모아서 특정한 장소를 제공해서 또 강의를 듣게 해줘라. 그럼 그것도 안 되면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인터넷 강의라도 이수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으로 대학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됐으니까 안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잖아요.
저는 물리2가 우리 학교에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야, 니네 학교 아니면 다른 학교 가서 듣고 오면 되잖아. 아니면 다른 학교랑 연합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는데 너는 왜 안 들었니 하면서 학생에게 안 들었던 과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고 무서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정교육과정의 변화는 이제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란스러워요. 아, 어떻게 학과를 선택하고 그 학과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내가 이수해야만 어떤 대학을 지원했을 때 유리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고민들을 조금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각 학교마다, 이건 서울대학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과를 선택했을 때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유리하다가 아니에요. 좀 더 그 개인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과목들을 가이드북으로 만들어 놨어요. 학교들마다 뭐 모든 대학교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미 만들어서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교에 가면 그 진로실 또는 이제 진학실 이런 데 가면은 이 책자들이 다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학과와 그 과목을 연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일단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공부가 뭐니? 넌 뭐 하고 싶니?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답답해 하실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도 그 나이 때는 그랬으니까. 그렇죠? 하루에도 12번씩 꿈이 바뀌고 또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혼란스럽고,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정해준 걸 그냥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막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아이들한테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 엄마죠. 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인데, 이건 엄마들도 선택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뭐냐. 지금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자신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강해졌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큰 마음을 먹고 가서 담배 끊어라, 담배 꺼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하면서 이제 굉장히 불안했겠죠. 예, 아저씨가 뭔데 그러세요 이럴까봐. 그래 가서 담배를 끊어라 했더니 그 학생이 갑자기 전화기를 탁 꺼내더래요. 제가 뭐 하려고 하지? 보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래요. 엄마, 저 아저씨가 담배 끄라는데 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실합니다. 예. 요즘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래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에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교육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자신의 그것이 잘못됐든 잘못되지 않았든 정답은 없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그냥 막연 하나를 설정해 놓고 그 설정된 목표를 향해서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계획에 따라서 뭔가 해보려는 시도. 정답은 없어요. 완벽하게 잘 되라는 건 아닌데 너무 거기에 대한 부담보다는 그냥 나는 이번 학기에 국어 과목들을 좀 많이 듣고 싶다. 나는 이번 학기에 수학 과목들을 많이 듣고 싶다. 이런 이제 본인의 설정이나 본인의 관심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향성 있는 공부가 또 중요합니다. 방향성 있는 공부, 특히 계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계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계열 적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열 적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제가 학교에서는 국사를 가르치는데 저도 놀랐어요. 지금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문이과들이 다 있잖아요. 얘들은 2학년 때부터 이제 문과는 문과대로, 이과는 이과대로 성장한 아이들이잖아요. 수업 중에 제가
독립협회에서 추진했던 만민공동회라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일종의 뭐 촛불 집회 같은 그런 민중운동이었는데, 만민공동회를 딱 써주니까 이과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정말 10,000명인가요? 이 질문했어요. 저 충격받았어요. 왜냐? 계열 적합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문과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10,000명인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니? 문과 애들? 궁금하지 않대요. 문과는 뭐가 궁금할까요? 만민공동회를 듣고 문과 학생들은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저 사람들의 분노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문과적인 계열적 합성이 되는 거고, 이과적인 계열적 합성은 정말 10,000명이었을까?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예, 저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은 또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결국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문과와 이과로 나눠져서, 또는 자신의 미래를 문과와 이과로 결정하면서 자신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계열적 합성인데, 이런 방향성들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진로 진학에 초점을 맞춰서 해보는 방법이 있고, 정말 그게 안 된다면은 진학에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나는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저 대학만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경영학과가 유망하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경영학과를 가야겠고, 그리고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경제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진학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어떤 것이 가장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것이 정답이 됐든 정답이 되지 않든 간에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대학에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각 고등학교에 우리 교무부장 선생님들이 다 이미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다 나눠 놓으신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서울대학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뭐 과목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정시에 가산점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오늘 할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찍으실 필요도 없어요. 요거는 이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가 또 바뀝니다. 좀 바뀌는 게 많죠, 지금. 너무 많은 바뀌고 있죠. 인구수가 줄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서, 전국에 있는 학생 수가 줄어서, 이런 이제 변화들과 함께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과 정시 전형으로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런 변화들과 함께 학교생활 기록부 역시 우리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자율활동이나 수상사항, 종합의견 같은 경우에는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많이 줄었어요. 특히 이제 자율활동, 수상 같은 경우는 1학년 학생들 특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종합의견, 이런 부분들은 좀 대학에서 판단할 때 너무 내용적으로 부실하다 해가지고 많이 줄였고요. 진로 희망이라든가 봉사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 특히 진로 희망은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죠.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의사, 3학년 때 나는 의사가 되기에는 성적이 좀 부족한데 그럼 학과를 바꿔야 되는데, 혹시 대학에서 내가 의사 이렇게 계속 진로 희망을 하다가 학과에 맞춰서 어떤 직업을 생기부에 바꿔서 넣으면 나를 안 좋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삭제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봉사 특이사항, 봉사활동, 요즘에도 봉사활동 말 많잖아요, 지금. 그런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없애라, 이렇게 됐고요. 다만 교과 세부사항 및 그 특이사항은 조금 더 높여라. 그래서 이쪽은 늘고 이 두 개는 줄거나 없어지는 이런 구조로 생활기록부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인구수가 감소됐고요. 학교 학생수 감소됐습니다. 내신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 그 다음에 수능 고득점자도 감소. 그리고 학생수 감소는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금 2학년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중3, 중2가 굉장히 또 숫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농담을 하냐면은, 너희들은 대학을 못 가면 재수할 생각하지 말고 군대를 가라.
그러면 2년 뒤에 돌아오면은 인구가 훨씬 더 적은 숫자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출제 범위의 변화도 뭐 이미 알고 있죠. 정시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입시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 입시의 이제 기본적인 것들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에요. 만족. 내가 이 입시를 통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있죠. 수시는 몇 번 쓰죠? 수시 총 몇 번까지 쓸 수 있죠? 4년제 대학만 6번, 정시 3번. 수시에 썼는데 수시에 합격을 했는데 아쉬워. 정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평상시에 모의고사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모의고사 성적이 왔다 갔다 해서 자신의 전국적인 위치를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수시 6개 넣어놓고요.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굉장히 잘 봤어요. 그래서 수능 끝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저한테 달려와서 선생님, 제가 수능을 굉장히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랑하려 왔느냐?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제가 다음 주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교에 논술 전형이 있어서 그걸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나온 수능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보러 갈까 말까 고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가채점 몇 점쯤 나온 거 같니? 그랬더니 한 2-3개 정도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2-3개 정도 틀리면은 뭐 서울권에 있는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굳이 수시 논술에 고려대학교 공대를 보러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안 가도 될 것 같아. 안 가도 될 것 같으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이 친구의 얼굴 표정이, 저는 좋아할 줄 알았더니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성적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게 연세대학이었거든요. 연세대 공대 논술을 이미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연대 논술을 봤는데 혹시 이거 붙으면 저 정시에서 의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네 실력에는 연대 논술 어려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감사합니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연대 공대 논술을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담임을 10몇 년을 하면서 연대 공대를 합격하면서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연대 공대에 간 친구를 처음 봤습니다. 입시라는 건 그냥 만족이에요. 근데 내신 7등급, 8등급 하던 친구가 전문대를 지원해서 뭐 예비 300번, 400번 받았다가 쭉쭉쭉 빠져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날 탁 추합으로 돼서 막 뛰어와서 막 기뻐하는, 저 전문대 붙었다고,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연대 공대를 붙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입시예요.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만족인데, 그 개인의 만족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전국적인 위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나의 전국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예민한 관찰이 좀 필요하고요. 그 관찰은 평상시에 보는 모의고사, 전국 연합 모의고사, 이번에 이제 9월 달에도 봤죠. 그리고 이제 또 11월 달에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 측정해 본다면, 문과 기준으로 모의고사 4개 영역, 영어 빼고 3개 영역 평균 백분위가 99%일 경우에, 그리고 97%일 경우에, 그러니까 4개 영역이 모두 1111 나왔을 경우, 222 나왔을 경우, 이렇게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입니다. 이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체크하시고, 3등급대가 갈 수 있는 서울권 대학들, 요게 이제 4등급대가 갈 수 있는 서울권 대학들. 자연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항상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다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또 여기서 하나 고려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서울 지역 고등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보니까 특히 고3 학생들 3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높게 나왔던 친구, 그래서 앞서 봤던 배치표로 요 정도를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던 친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치고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보여져서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요 정도 수준이 나오는 경향들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거의 모든 성적대에서 하향 곡선들이 거의 다 나왔고 성적이 낮으면 하향이 안 될 줄 알았더니 막 찾아가면서 낮아지는 희한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앞에서 봤던 이 배치표에서 조금은 눈높이를 조절해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수시 원서를 쓰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 원서를 쓰는 결정 총 6장이니까 적절하게 3장씩, 2장씩 쓰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상향 2개, 적정 2개, 안정 2개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고, 상향과 안정과 적정은 결국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 그 다음에 비교과나 교과의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상향과 적정과 안정을 반드시 둘둘둘 쓸 필요는 없고요. 뭐 어떤 친구들은 과감하게 5개 상향하고 하나를 확 낮출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완전 모험이죠. 어떤 친구들은 뭐 5개를 안정으로 쓰고 하나를 상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학생의 심리나 당시의 상태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 다만 가장 아까 만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입시라는 거 만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제자들을 봐도 가장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뭐냐면 비슷한 대학을 써서 붙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6개를 막 심지어 6개 다 붙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 어디 갈까요? 어디 가야 될까요? 글쎄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죠. 본인도 답답한 거죠. 본인도 쓰긴 썼는데 이거 다 비슷한 대학 써버렸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는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또 어떤 부분은 그냥 적정에 맞출 수 있는 거, 또 어떤 부분은 요즘에 정시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조금은 정시에서 간들간들한 대학을 써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수시 6장 카드가요, 똑같은 아이가 정시를 쓰면은요 위치가 이렇게 돼요. 안정보다 더 낮은 정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입시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이죠. 그럼 먼저 이제 전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평가하는 전형이죠. 그다음에 논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과 하는 정시가 있는데,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 몇 개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만 가지고 왔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서울권에서 많이 없는데 몇 개 대학이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1, 2 현재까지 했었는데 내년에 통합해가지고요, 교과 1, 2를 통합해서 교과와 서류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1단계도 없어지고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뭐 2등급 초반까지도 합격이 가능한 그런 전형이기도 합니다. 내신. 그다음에 이제 광운대는 수능 최저 없이 뽑는 거, 뭐 이렇게 학교들마다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여대, 성신여대 이렇게 서울권 대학들 뽑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지금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고 없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과 없는 학교들은 사실 합격선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내신이 좋겠어요? 광운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내신이 좋겠어요? 고려대학이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수능 최저 때문에요, 나중에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의 평균적인 성적은 보통 뭐 1.3, 1.4도 있지만은 많이 좀 떨어지는 학과들은 1.8, 2.1 뭐 이렇게까지도 있고요. 광운대학교의 교과 우수자 전형은 보통 1.7, 1.8에서 최초합이 나와요. 그리고 뭐 추합까지 가서 커트라인 가봐야 2.2, 2.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가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노력, 특히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하기만 하면 정말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많아진다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운대학의 경우에 지금 2017년에 수능 최저가 2개 함 6이었고 2018년도부터 폐지가 됐거든요. 합격선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1점대로 확 올라왔죠. 여기도 지금 뭐 수능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지만 또 커트라인까지 가면은 또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수능 최저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 이제 2학년까지는 지금 괜찮아요.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1학년들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이수를 하는데 지금 2학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이든 어떤 과목이 됐든 간에 모두가 다 그냥 등급이 나오는데 1학년들은 지금 이제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들이 생겼어요. 그걸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에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많은 대학들이 현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전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지금 폐지할 수도 있다. 상위권 대학들은 폐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중위권 대학들은 유지 및 보완을 해서 교과 전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위권 대학들은 뭐 논술이라든가 학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유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학년의 경우입니다. 1학년의 경우. 예. 그럼 이제 중요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피곤하게 오셨을 텐데 학생부 종합 전형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지금 A 학생하고 B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두 개 비교해 보시면 A와 B 중에 누가 더 우수해 보이나요? A죠. A는 올 1등급이에요. 그리고 B는 지금 2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A가 우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교과 전형은 A가 우수한 게 맞아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어디까지 볼 수 있었냐면 두 학생의 원점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를 비교했어요. 원점수를 비교했더니 A 학생은 지금 80점대를 받거나 90점대 초반으로 모두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 1등급의 문을 닫은 거죠. 엄청난 행운하죠. 이 친구는 전생에 나라 구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B 학생의 경우를 보니까 2등급은 1등급과 차이가 별로 없으면서 1등급은 확실한 1등급이 찍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살필 수가 있겠죠. A와 B 학생. 이제 원점수를 보니 분명히 등급만 봤을 때 A가 우수하지만 원점수까지 보니까 B 학생이 A 학생에게 밀리나요? 아니죠. 주요 교과에서는 훨씬 더 잘 나오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아이의 진짜 실력을 찾아보겠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학교들마다 이 성적 차는 많이 나요. 학교들마다 다 달라요. 이건 이제 두 개 학교를 비교한 거거든요. 위에 있는 학생은요. 지금 위에 있는 학생은 원점수가 88점인데 실제 성적표예요. 예, 누군지 참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성적인데 88점으로 1등급이 나왔고 여기는 84점으로 1등급이 나왔어요. 이 학생은 영어 성적이 올 1등급이에요. 밑에 있는 학생은 99점인데 4등급이에요. 96점인데 5등급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위권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이 대체로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해도 쉽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교에 비밀이 또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대학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가로에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표준 편차. 여기도 표준 편차가 있죠. 표준 편차 그냥 쉽게 얘기해서 편차 벌어지는 정도.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과 하위권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를 평균화시킨 것이 표준 편차라는 거거든요. 표준화시킨 것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5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은 25.5 위에 있고 하위권은 25.5 아래에 있다는 얘기니까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거의 60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50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50점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시험을 봤을 때 한 문제당 2점, 3점 감점이 되는 거니까 어떤 학생이 80점 이상 받았을 때 꼴찌하는 학생은 30점도 못 받는다는 얘기고 틀리는 개수는 20개가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들을
보여주니까 이 학교는 지금 공부하는 학생은 일부 있지만 대체로 공부 안 한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학교가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경우는 보시면은 3.8이니까 그럼 위에 있는 설명하고 같이 이해해서 보시면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성적 차가 4점. 3점짜리 3개 더 틀리면은 꼴찌. 3점짜리 3개 더 맞으면 1등. 학생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학교.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은 잘 안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에 학생하고 아래 학생을 대학들이 판단할 때 아래 학생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석차 등급만 잘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괜히 옆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하고 아니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잠자고 있으면은 쟤들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안일하게 마음을 먹는데요. 대학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대학은 좀 더 치열한 곳에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를 찾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 당장 월요일 날 학교를 가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옆에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워야 돼요. 그 친구가 성적이 떨어짐으로써 편차가 벌어지게 되고 편차가 벌어짐으로써 대학은 나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조금 잘했네. 여기는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열한 곳에서 중간은 했네. 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왜 어떤 학교는 1등급인데 떨어지고 어떤 학교는 4등급인데도 붙느냐. 지금 이 경우잖아요. 따라서 학생들이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학생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등급이나 다른 친구들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원점수를 높여라. 원점수를 높여라.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첫 번째예요. 예, 원점수를 높이는 거. 예, 무슨 활동하고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점수를 높여라예요.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의 성적표가 있는데 그 등급은 모르겠지만 성적표를 딱 보니까 99, 98, 99, 98 이렇게 100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성적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확 띄죠. 원점수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마다 4가지 정도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해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가지입니다. 학업 역량의 경우에 되게 폭넓게 봐요. 석차 등급 뭐 몇 등급 좋다 나쁘다 이거 안 보고요. 아까 원점수 같은 것도 고려하고요. 또 성적이 또 얼마나 상승했느냐 또는 하강했느냐 상승을 했다면 이게 개인의 능력으로 상승한 거냐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학년 때는 공통 과정이었지만 2학년 때 가면은 좀 이렇게 문과 이제 뭐 2학년부터는 현재 2학년 문이과 개념이 약해지긴 했지만 예를 들어 문과를 가면은 그래도 예체능하는 친구들 뒤섞여 가지고 문과로 가는 학생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차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올라간 석차 등급이냐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의미 있는 석차 등급이냐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에 들어가는 거죠. 또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에 수학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다 있다 보니까 내가 웬만큼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 때보다 더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2학년에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들을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뭐 1에서 1.5등급 떨어져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부분은 당연한 거죠. 못하는 아이들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성적이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적이냐 아니면 곤두박질이냐. 1학년 때 2, 3등급 나왔던 친구가 갑자기 2학년 올라가서 6등급, 7등급이 나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냐 아니면 1학년 때 2등급 나온 친구가 2학년 때 한 3등급 2학년 3학년 3등급이 나오느냐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은 굉장히 폭넓게 보는데 기준은 뭐냐?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왔을 때 과연 우리 대학 교수님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적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공적합성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과 쪽 계열의 공대나 자연계 쪽의 계열의 학생들은요, 생물학과를 간다고 해서 생물을 잘한다는 게 꼭 전공적합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과라면 어떤 사물을 파악할 때 그것을 수치화시킬 수 있고 또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이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문과의 경우에 상징이나 표현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문과의 계열 적합성이고 전공 적합성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 과목,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 갔는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공 적합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은 조금은 약해요. 특히 이제 인성 부분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렇게 대학들이 비중 있게 보진 않아요. 다만 패스페일, 정말 얘는 아니다, 기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보는데, 대체로 인성은 평가하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떨어진 친구가 대학에 전화해서 제가 왜 그 대학에 떨어졌나요? 했는데 대학 쪽에서 너는 인성이 못 됐잖아, 이렇게 답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인성 부분은 그렇게 뭐 비중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애초에 불합격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들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거기서 자신의 경험들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 발전 가능성이 되겠죠. 생기부를 보면요, 어떤 친구들은 3년 내내 활동했던 것들 다 기록했을 때 12페이지, 13페이지가 되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20페이지가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막 과장해서 꾸며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과장하고 꾸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아요. 따라서 학생이 노력한 만큼 생기부의 양은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자기주도적인 역량들을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기주도성,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자기주도성이에요. 그럼 지금 봤던 부분들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가요. 학교들마다 비중을 둬요. 그러니까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업 역량보다는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 발전 가능성에 약간의 비중차를 둬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학교들 고르게 보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학교 안에서도 동국대처럼 두드림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보면은 두드림 전형은 전공 적합성에 비중을 두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업 역량에 비중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다 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발전 가능성을 거의 보지 않죠. 예, 학생들은 오히려 학생들은 앞으로의 진로나 미래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대학의 특징상 그렇게 되는 거죠. 중앙대학교는 자기들이 임의로 한 2개 정도를 더 붙여서 평가를 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기타 해서 5가지니까 어떤 친구가 학업 역량 1등급 나오고 뭐 모든 공부하는 부분에서 완벽한 부분이 있어서 학업 역량에서 만점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친구가 있다면, 학업 역량에서 부족하지만 나머지 부분이 월등한 친구가 있다면은 학업 역량이 좋은 학생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평가하시면서 이제 지원할 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긴 자소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오로지 생활기록부만 보고서 뽑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업 역량하고 인성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일선 학교에서 느낄 때는 조금 감이 좀 떨어져요. 뭘 가지고 뽑는지는 좀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입시계에서 또 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 이렇게 해요. 이제 한양대학교를 어떤 친구가 붙으면은 선생님들이 같이 좋아해줘요. 와, 우리 학교 한양대학교 붙었다 해서 와 막 좋아하다가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근데 얘가 왜 붙었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자기소개서 얘기를 꼭 제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간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뭐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자기소개서 아직 2학년들이기 때문에 2학년 1학년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한 전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앞으로 좀 바뀔 겁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좀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업, 공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가 교내 활동,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눔 배려 협력이라고 해서 인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학업 역량, 활동 역량, 그다음에 인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 이 학업 역량에서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석차 등급이 올라간 것만 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대학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학에서는 석차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 석차 등급이 오른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성장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서 내가 조금 잘했던 학생,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 있다가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은 당연히 석차 등급이 떨어지는 거고 반대인 경우에는 당연히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차 등급은 항상 상대성이기 때문에 석차 등급만 가지고는 학생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부를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느냐, 내가 발표 수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어떤 부분까지 찾아봤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인데요. 보통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상 받은 이야기 또는 뭐 동아리 활동에서 축제 부스 해가지고 뭐 재밌게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의미거든요. 의미. 여기서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축제할 때 부스 설치해서 재밌는 거? 그 의미가 재미인가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기간 중 가장 재밌던 일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라는 것은 자신의 미래가 설계, 내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 생겼던 거, 자신이 좋아하는 전공이 생겼던 거,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이 생겼던 거 이렇게 자신의 미래와 연관해서 어떤 인생의 어떤 변화들, 변곡점이 생겼던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활동, 소위 말해 인생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나눔 배려 협력 부분인데요. 인성을 물어보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장 쓰기 쉬운 게 뭐냐? 결국 배려를 쓰려니까 민망한 거예요. 아, 나는 누구를 위해서 배려했다. 내 스스로 자소서에다 쓰려니까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민망한 거예요. 안 써요. 나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갈등 관리를 씁니다. 갈등 관리를. 맨날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맨날 싸워요. 걔 주변에 항상 싸우는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항상 그 아이들을 설득하러 다니고 화해시키고 대단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주로 갈등 관리를 쓰는데 되게 뻔한 이야기고 그냥 자신이 친구들을 대할 때 그냥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에피소드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소서는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EBS 홈페이지에 가면은 입시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자소서 올리시면 입시 게시판에다 답글 달아주시는 선생님들이 그 첨삭도 해주시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소서에서 제가 꼭 필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세특이에요. 세특인데 이제 자소서를 쓰려면 생기부를 막 봐요. 아, 도대체 뭘 내가 써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런 세특이 있을 수 있죠. 김소월의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PPT로 만들어 그분들에게 발표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런 한 줄이요. 자소서를 쓰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잖아요. 한번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이미지를 PPT로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만들었나, 무엇을 만들었나 이 세트 안에는 안 들어있죠. 또 쓸 수도 없어요. 공간도 부족하고. 그러면 자기소개서에다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교 활동에서 특히 교과 수업 활동에서 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생기부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이것을 근거로 자소서를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학생 자소서 쓸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발표했다. 어떤 걸 발표했을까? 어떻게 발표했을까?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진달래꽃이라는 이 시를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고 이 시를 평가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도 찾아보고 하겠죠. 그게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죠.
별거 아니죠. 학업에 기울인다는 게 내가 한 가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 또 한 가지를 실현하기,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가? 그게 바로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에요. 학원 간 게 아니고요. 야자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가? 진달래꽃을 입고 이미지를 PPT로 만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런 거 좋아해요. 막 그 세특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좋아해요. 아, 우리 선생님이 나 칭찬해 주셨어. 지금 초등학교 생기부가 아니에요. 예, 초등학교 생기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학도 관심 없어요. 박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그러면 생기부를 보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모든 세특에 이번 국어 선생님 무엇을 발표했다. 수학 선생님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발표했다. 뭐 사회 선생님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자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다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쓸 얘기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수상 경력도 보면 단독으로 나와서 뭐 어떤 경시대 상 받은 친구도 있지만 공동 연구에서 상 받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거 공동 연구 막 어떤 친구는 공동 연구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대학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어떤 학생이길래 이렇게 공동체 함께하는 것을 잘할까? 그거 써줘야죠 자소서에.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소서를 잘 쓰고 싶다. 자소서는 지금 신춘문예가 아니거든요. 자소서는 결국 내 생활기록부에서 대학이 궁금할 만한 사항들 또는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1, 2학년 때 수업을 통해서 물론 3학년 1학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남은 학기 동안 수업을 통해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것이 생기부에 기록됐을 때 비로소 자소서가 잘 나온다. 자소서만 가지고 뭐 합격 자소서 다 거짓말입니다.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소서가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완벽한 자소서라고 생각해서 대학 입장에서 딱 봤는데 생기부랑 비교해 보니까 생기부는 너무 부실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질소과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평상시에 생기부에 특히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한 친구들은 자소서를 잘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무엇을 어떻게 자랑해야 될지 모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한 경험이 있다면 1번으로. 그 다음에 인생 발표. 만약에 이게 인생 발표였다. 그럴 수 있죠. 이 발표를 통해서 자신이 발표를 못하는 학생에서 잘하는 학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어에 관심이 그냥 쏘쏘했던 학생에서 갑자기 국어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지는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뭐 외국에다가 우리나라 시를 막 소개시켜주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인생의 발표면 2번으로 쓰고 학습한 경험이라면 1번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생기부 평상시에 학교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만 자소서가 잘 나온다는 것을 1, 2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소서에는 또 대학마다 독자적인 질문이 있어요. 자소서 4번 질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나머지는 뻔해요. 뻔한데 여기 독자적 문항 중에 아주 독특한 게 고려대학교. 한번 입장 바꿔서 고려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질문이 탁 던져졌어요. 고려대학이 학생을 선발해야 될 이유를 쓰시오. 어떻게 쓰시면 좋을까요? 난감하죠?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누가 설정합니까? 내가 설정하면 돼요. 나는 이런 학생이다. 그리고 고려대학이 날 뽑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주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독서세권 어떤 책을 읽어야 붙나요? 그런 거 없어요. 책은 서울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어려운 책을 제대로 이해했거나 아니면 아주 쉬운 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했거나 그거예요. 근데 책은 누가 선정해요? 책은 내가 선정하는 거예요. 자기주도성. 성균관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컨텐츠 누가 결정합니까? 역시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성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주도성은 앞으로 미래사회의 인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정답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진짜 힘든 질문이죠.
작성하고 싶은 내용 자유롭게. 예.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제가 학생회장도 했고 총학생회장까지 했는데 대학 진학에 유리한가요? 유리할까요? 유리한 면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하다. 유리한 거 분명 유리하죠. 왜? 반장이나 총학생회장 같은 경우 했을 경우에 다른 친구들보다 경험이 많잖아요. 그럼 발전 가능성 쪽에서 할 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할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이 활동을 하면서 좀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다면은 괜찮고요. 근데 그냥 학급 회장하면서 1년 한 학기 동안 내내 한 것이 그냥 차렷 경례밖에 안 했다. 선생님의 심부름만 했다. 그럼 뭐 별로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책을 수행한 그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얼마나 해야 될까요? 기준 없어요. 독서의 기준 특별하게 없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과제 연구는 지금은 이제 아예 못하게 하죠. 지금 이제 기록을 못하게 하죠. 2학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봉사 시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봉사 시간은 제가 본 학생은 600시간 하는 학생이 있어요. 600시간. 600시간을 했어요. 봉사를 600시간 하니까 그 학생은 봉사를 한 만큼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적이 문제가 생겼죠. 성적이 8등급이에요. 봉사는 600시간. 대학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대학 못 갔어요. 제가 삼수했을 때 봤는데 그때까지 대학을 못 갔어요. 예. 왜? 600시간 정도를 봉사했으니까 그만큼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600시간만큼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그 갭을 채울 수 없는 거죠. 최근에 대학들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랬어요. 봉사활동 열심히 한 거, 인성 부분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뽑는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심지어 어떤 대학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서울 지역 선생님들 다 앉혀놓고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방에 있는 어떤 고등학생을 선발했는데 그 학생은 봉사 때문에 선발했다. 그 학생의 집에서부터 봉사하는 사회복지기관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리는데 이 학생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학생의 봉사의 진실성을 알아서 우린 뽑아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2010년, 2011년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사정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친구는 뽑지 않는다. 왜? 그 시간에 공부한 친구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봉사에 대해서 대학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봉사 하도 집착하니까 특히 막 교대나 사범대 쓰는 친구들은 학생들을 뭔가 가르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 좀 어려운 아이들을 멘토링 해가지고 막 가르치는 봉사 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이 안에도 그런 봉사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그 봉사를 하고 싶은 고등학생들은 많은데 봉사 대상인 초등학생들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초등학생은 시간대별로 봉사를 받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고등학생이 봉사를 하는 건가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봉사해 주는 건가요? 이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서울대학이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17시간 미만 봉사자만 사유서를 내라고 그랬어요. 봉사라는 게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학 전공과 연관성 높은 동아리 활동은 대학 합격하기가 쉬운가? 자소서 쓸 때는 쓸만해요. 하지만 대학은 이것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예, 동아리는 그저 동아리입니다. 본인이 즐겁게 동아리 생활했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동아리랑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동아리를 해서 붙여야 되고 어떤 동아리를 해서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과 가고 싶은 친구가 물리실험 동아리를 했다.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합창반한 친구들은 무조건 성악과를 가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는 그냥 동아리대로 즐기시면 돼요.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그냥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세요. 수업 시간에 세특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그 수업 시간에 제일 열심히 참여하시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좋은 대비법이에요. 내신 1.3등급 나쁘진 않죠. 좋죠. 모의고 성적 1, 2등급, 생기부 총량 17페이지, 보통 서울대학교 지원하는 애들 20페이지 넘거든요. 17페이지예요. 근태도 그냥 그래요. 질병지각도 많고 수상, 대외 수상 8개, 표창장 1개 정도 받았습니다. 임원 경력 없습니다. 오로지 한 것은 학습부장. 예. 학습부장 누가 할래? 그럼 저희가 할게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학습부장 2번 했고요. 동아리 활동도
뭐 연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1학년 때는 뭐 유럽 문화, 2학년 때 신문 스크랩 뭐 이 정도. 그 자율 동아리도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데 1학년 때 한 2개 정도 하다 말았어요. 독서 1학년 때 11권, 2학년 때 13권에서 그냥 한 20권 정도 본 거고 3학년 때 놀랍게 한 권이에요. 한 권. 딸랑 한 권. 봉사도 황당해요. 봉사 1학년 때 33시간, 2학년 때 25시간, 3학년 때 1시간. 이 친구 서울대 국교과 붙었어요. 수시로.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는 면접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면접 점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두 학생을 비교해 봤어요. 서류 점수가 높은 학생인데 면접을 조금 못 봤네요. 서류 50하고 면접 50 해가지고 반영을 해보니까 서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조금 못 봤더니 면접을 잘 본 학생에게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면접이 50% 이상 들어가면요. 사실상 면접 전형이에요. 면접이 40%가 들어가도 면접을 잘한 친구가 유리해요. 30%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서류 점수를 면접이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80대 20이면 그냥 서류 평가예요. 20은 그냥 형식적 면접이에요. 보통 요즘 대학들은 30% 면접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면접도 잘 준비가 돼야 되는데 면접을 해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면접을 잘하는 학생, 면접을 연습하면 잘하는 학생, 면접을 연습해도 못하는 학생.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남녀 차이도 있어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면접을 하다 보면은 대체로,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활동한 것 같지 않아서 모의 면접할 때, 야, 이거 했어? 확실히 한 거야? 라고 하면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가 한 활동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대답은 안 하면서 마치 한 것처럼 딱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은 반대로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해요. 몇 번 추궁하면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안 했나? 이렇게 느끼는 이런 아주 놀라운 또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면접 준비는 평상시에 발표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면접 유형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면접 유형이 일반 면접하고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일반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이라고 하고요. 심층 면접은 교과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이에요. 일반 면접의 경우에는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땠어?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층 면접은 어떤 교과적인 지식을 학생들이 뭐 수학 문제를 말로 풀어본다거나 과학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예요. 일반 면접하고 심층 면접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우냐? 과거에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심층 면접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면접도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3년 동안 했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대학에서 물어보는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잘못하면은 거짓말로 대답한 것처럼 느껴져서 탈락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를 합격해서 면접을 보러 갈 학생들은 자신의 생기부와 자소서를 꼼꼼히 읽고 숙지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이제 1학년은 추천서가 없어질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아마 추천서 있는 대학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자소서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요 대학들이 전부예요. 고려대, 부산대, 이화여대, 서울대 요 정도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입니다. 네, 많이 없어요. 요 정도. 요 홍익대 정도 하나 빠졌는데 홍대 정도. 예, 주요 대학은 요 정도입니다. 학종 실패의 공통점. 내신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죠. 아까 내신의 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활동만 많고 학업 역량은 확인하기 불가능한 학생들이 또 있어요. 활동은 정말 많이 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좀 더 학교를 낮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준비된 학생이 많은 학과가 또 있어요. 특히 이제 학생들은 또 자기들이 미리 생기부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 굉장히 준비를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과의 생물학과가 그렇거든요. 근데 생물학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해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금방 실험 실습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 작년에 네온 르네상스 전형의 생물과학과 경쟁률은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보통 평균적으로 15대 1 안팎인데 생명과학과만 49대 1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준비된 학생이 많은 학과는 내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더 우수한 학생을 만나면 떨어질 수 있고요. 성의 없는 자기소개서 안 되겠죠. 1000자, 1500자 쓰라고 하는데 300자, 400자만 쓰고 마무리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다음 면접 준비가 부실해서도 안 되겠고, 특히 면접을 갈 때는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반드시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제가 아는 아이 중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원예 생물 이쪽을 갖다가 지원한 학생인데 자기소개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가 맹그로브 숲이라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원예 생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제 원예학과 1단계 통과해서 2단계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 들어온 면접관 교수님이 하필이면 맹그로브 숲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이 친구가 대답을 못했고 결국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떨어지진 않았어요. 떨어지진 않았지만 마지막 추합으로 문 닫고 들어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은요, 이게 논술 본 학생들이에요. 예, 까마득하죠. 예. 보통 여기 이제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성균관대학교 작년 11월에 논술 보는 날 성균관대학교 이 해화동에 모인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들이 49,000명. 응시는 이제 수능 최저 안 되고 이런 학생들이 안 오고 하면서 응시한 학생들은 한 3만 명 정도. 3만 명 정도가 학교를 가득 메운 거죠. 이 가운데 합격하는 학생들은 900명. 예, 엄청나죠. 논술 전형. 이런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실시하는 대학들은 부산에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부산대. 울산에는 울산대 의예과만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22개 대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논술 전형이죠. 논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자신의 의견들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논술은 시험입니다. 예. 시험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80%의 기본, 20%의 변별인데요. 논술 가이드북을 보고서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 조금 더 익숙해지긴 해요. 논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논술 하라고 합니다. 왜냐? 제가 경험해 왔거든요. 내신 성적도 좋고 활동이 많아야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고 붙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신 성적이 좋으면 교과 전형을 써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내신 성적이 낮고 활동도 많지 않은 친구가 대학은 가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수능과 논술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수능과 논술, 당연히 수능은 준비하는 거고 논술을 이제 준비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인데, 제가 두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가 성적이 낮아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논술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여러 가이드북들을 보면서 계속 논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랬어요.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감동을 받았냐면 그 친구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도 어차피 어떤 글을 읽고 분석하고 노력하는 작업이고 또 문제를 푸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친구들은 만약에 재수를 한다 해도 성적이 확 올라가거든요. 공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면 논술 해봐라 라고 좀 얘기하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좀 민망했던 경우였는데 5등급 내신 5등급짜리 친구가 논술을 한다고 해서 저랑 상담도 많이 안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선생님 저 붙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붙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축하해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친구도 마상을 입었고 저도 좀 민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 논술을 통해서 해야겠다는 의지, 이런 의지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논술을 준비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비싼 학원 다니면서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학원 다니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꼭 좀 살펴보세요. 대학 홈페이지에도 있고 대학에 요청하면은 우편으로도 받으실 수도 있고 학교 진학실이나 3학년 교무실에 가면 잔뜩 쌓여 있어요. 학생들이 안 가져가서 그렇지.
이 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채점 기준이나 출제 의도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되는 거고, 또 어떤 대학들은 동영상으로 자신들의 학교의 논술 설명까지 다 친절하게 해놓고 있으니까 꼭 좀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로 나눠집니다. 3개 영역 등급합 이렇게 높은 학교들이 있고, 2개 영역 등급합이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21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들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논술 최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논술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잘 안 나오고 내신도 안 좋고 활동도 많이 없는 친구들은 이런 학교들을 또 살펴보는 것도 괜찮죠. 올해 이제 연대가 서울 캠퍼스에서 논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는 지원을 많이 안 했습니다. 이런 학교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논술의 실질 경쟁률인데요. 중앙대학교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수능 최저, 이게 노란색이 실질 경쟁률이고요. 명목, 겉으로는 이런 50대 1 막 이래요. 그런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한 아이들은 불과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학과들이. 그래서 논술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논술은 수능 최저 통과가 우선이다.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시 전형을 좀 정리해 보면요. 우선 이제 수시 합불 자료예요. 대학에서 공개한. 여기 보시면 건국대학교는 자기 추천 전형이 3.1등급 되고 합격자 평균이, 그다음에 학교에서 공개한 겁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1.8등급 대예요. 학교 추천이고 학교장 추천이나 뭐 교사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학교 추천이고 그냥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학생들은 자기 추천을 많이 쓸까요? 학교 추천을 많이 쓸까요? 이 성적대를 보고서 자기 추천으로 가겠죠. 자기 추천은 3등급도 붙네. 여기는 학교 추천 1등급만 붙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 부산교대도 보세요. 부산교대도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1.7등급이 합격했고요. 지역인재는 여기 경상도 지역, 경상남도 지역, 부산 지역 요 지역만 보는 애들인데 1.48등급. 지역인재가 더 지금 등급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를 분석을 해보면요. 건대 자기 추천은요. 그 내신 성적을 거의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반영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학교 추천은 내신 성적을 의무적으로 30%를 반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그 자사고, 외고, 과고 같은 특목고, 얘네들은 내신이 아까 보면 안 좋잖아요. 아까 그 99점 받고 4등급 나오고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니까 그런 학교 학생들은 학교 추천을 못 쓰는 거예요. 학교 추천 내신 30%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학교 추천 일반고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 자사특목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의 1등급, 2등급 초반 애들과 자사특목고의 3, 4등급 애들을 같이 붙여서 평균을 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3등급을 뽑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왜 학종이 더 내신이 낮게 나오냐. 학종은 어느 학교든지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경상도 외 지역 애들도 쓰잖아요. 그런데 서울 지역 애들도 부산교대 많이 와요. 지역 인재는 이 동네 애들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내신이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활동들이 빵빵한 친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신 성적만 보고 수시 특히 학종 지원하시면 위험합니다. 수시 전형 대비법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 2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2가지인데 적극적인 학교 활동 참여, 발표, 토론 이런 수업 열심히 참여하고요. 전략적인 수능 준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하려고 노력하는 거. 인구수가 적다는 것은 수능 최저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거고 통과한 친구들은 혜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수능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수능을 열심히 하라는 거. 이렇게 오답노트 같은 거 만들어서 꼼꼼히 열심히 하면 좋아요. 이 2가지만 해주신다면 사실은 대학 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2학년들은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장에도 굉장한 혜택이 커요. 지금
대학교의 총 정원은 50만 명이 넘어요. 전문대 포함해서.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얘들은 2학년 애들을 학생 수가 45만 명이에요. 대학 정원이 10만이 많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대학은 그렇게 빠르게 줄일 수가 없어요. 인원수를.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수 숫자라든가 또 학과의 숫자, 그 학교의 규모, 운영되는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대학은 학생들을 줄여봐야 전국 대학에서 1년에 1,000명, 2,000명씩밖에 못 줄여요. 10,000명, 20,000명씩 못 줄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은 대학 정원보다 훨씬 적은 학생 수기 때문에 대학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한다면은 이렇게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서 나중에 자소서도 쓸 때 자신 있게 나와야 되고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져야 되고 수능 체제를 통과할 수 있는 전략적 수능이 필요한 겁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수시 지원 권장 사항인데요. 요거는 이제 교과 성적이 요 정도인데 수능이 교과 성적보다 좋은 학생, 나쁜 학생 해가지고 제가 분류시킨 거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찍으실 분 빨리 찍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수능과 정시인데요. 수능은 이렇게 개념을 통해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지정 과목들이 좀 생겼어요. 수능을 다양하게 선택하게끔 만들었지만 대학이 지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과 쪽 학생들은 이 상위권 대학이죠. 경희대, 고려대 상위권 대학들이 눈에 보이죠.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 학교는 지금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기하 요 과목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그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연계, 그 자연계 요거 보시면 인문계는 상관없고요. 자연계 보시면은 이 상위권 대학들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만 응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대학들은 이런 대학 상위권 대학들을 가려면 지금과 똑같은 지금 3학년 2학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EBS-I에 보면은요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세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되게 공부법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감동받은 공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어떤 친구가 그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이제 고심을 하던 친구가 그 수업 시간 이게 그 공부 그거보다 먼저 저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성대 의대에서 본 성대 전체 이과 학생들을 본 그 물리 시험에서 이제 1등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물리를 잘했는지에 대해서 기자분이 가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리책을 하나 꺼내더니 제가 이거를 몇 번 봤을까요? 이렇게 막 되물어요. 기자분이 뭐 세 번, 네 번 봤나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 이 책 50번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성대 의대 다닐 정도면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친구겠죠. 그럼 그 친구가 물리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50번을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과학 과목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과학 천재들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천재적인 아이도 하나의 과학을 잘 마스터하기 위해서 50번을 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몇 번 봤을까요? 네, 좀 더 많이 봐야 된다는 게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2학년 때까지 수학이 5등급이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왜 자기가 그렇게 수학이 안 나올까 고민하다가 2학년 2학기 때 창피함을 무릅쓰고 중학교 책부터 다시 다 뒤져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걸 찾아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결국 극복을 해서 나중에 실제 거기 나와요. 수능에서 수학 100점 받고 서울대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많이 읽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탐구 선택 방법인데요. 일단은 이제 내신과 연계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논구술과 연계된 과목 또는 이제 면접도 있기 때문에 전공과 연계된 과목들을 탐구로 선택하면 좋은데 너무 선택 과목을 자주 바꿔주면은 망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인문계 학생이 수학 계열이 좀 강하다, 수리 계열이 강할 경우에는 경제나 한국지리, 세계지리 같은 이런 통계 도표를 많이 활용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좋고요. 어휘력이 풍부하고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은 사회문화나 윤리와 사회,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법과 정치 같은 좀 문장을 독해해서 푸는 문제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은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역사 과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은요, 역시 이제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수리적인 문제 계산이 많이 나오는 물리 1, 2, 학 2 같은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아주 미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화원, 화투, 생투 같은 게 좋겠고요. 나는 이런 거 다 자신 없다 하는 친구들, 암기는 데 자신 있다는 친구들, 성실한 친구들은 생물원, 지학원, 지학투 같은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빙고 게임입니다. 우리 아이들 빙고 한번 해보시죠. 예. 단톡방 눈팅만 해야지. 예. 정말 눈팅만 할까요? 예. 배그 딱 한 판만 하고 자야지. 예. 갑자기 뉴스가 재밌어져요. 예. 예. 저녁 먹고 하자. 예. 5분만 더 자자. 뭐 이런 거. 예. 많이 있죠. 이런 것에서 빙고가 만들어지면은 그 친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그 공부에 대한 핑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되는데 글쎄요, 또 쉬운 건 아니니까 이러지 말아야 되기를 좀 바라면서요. 정리하자면 팩트를 통한 자신의 위치 파악, 아까 모의고사 성적으로 전국적인 자신의 위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능까지 갔을 때 떨어질 것을 감안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결국 수능 최저가 잘 나와야만 좋은 대학을 쓸 수가 있고 붙을 수 있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정시에서 패자부활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건데, 모집 인원이나 응시 인원들을 좀 고려한 이런 적극적인 지원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 두 가지가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코어가 아니라 스터디를 한 학생들, 그리고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인생 활동,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인생이라고 하는 개념들.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줄고 환경이 바뀌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학교 생활 충실히 하고 수능 관리 잘해주는 것이 결국에 성공의 지름길이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